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과 3 2018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과 삶의 2018년 1학기입니다. 기말고사. 36번 문제를 보면요. 자, 숲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 온대림은 사철이 뚜렷한 온대지방의 숲을 말한다. 맞죠? 11페이지에 이제 온대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자, 2번 화렵수는 나자식물이며 향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1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화렵수는 피자식물이라고 나오죠. 화렵수는 피자식물. 이 피자식물이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속시식물입니다. 속시식물. 나자식물은 거시식물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자식물에 보면 이제 여기에 박달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죠. 향나무는 그 뭡니까? 나자 식물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원함양님은 수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산림이다. 이거는 이제 그 10페이지에 기능에 따른 숲에 바로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숲을 말한다. 이거는 8페이지의 둘째 줄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7번 문제를 보시면 숲의 직접적인 효용을 위해서 경영되는 숲으로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이용하는 산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경제림이죠. 그 이용 목적에 따른 숲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경제림이 나옵니다. 38번 문제를 보면요. 새천년 생태계 평가에서 생태계 서비스 평가 체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20페이지를 펴보시면 2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생태계가 인간에 주는 서비스는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서비스죠.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바이오 서비스는 없죠. 1번 자리에다가 이제 바이오 서비스를 넣어야 되겠죠. 1번이 답이죠. 자, 39번은요. 자, 이거는 21페이지에 버섯의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죠. 정답은 버섯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버섯은 유기물, 무기물로 분해하는 분해자고 숲에는 버섯이나 미생물이 없다면 식물의 유체가 썩지 않고 바닥에 쌓여서 나무들이 양분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버섯. 자, 40번 문제에서는요. 녹색댐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29페이지를 펴보시면 29페이지에 보면 이제 녹색댐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29페이지. 그래서 이제 녹색댐은 홍수 조절이라고 나왔죠. 홍수 조절.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홍수 유발이라고 나왔잖아요. 유발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41번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나무의 제적을 나타내는 거, 산림 자산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말. 이건 54, 55에 보면 나와요. 54쪽의 마지막 줄부터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인목 축적이죠. 인목 축적. 2번이 답이죠. 여기 이제 TR율이라는 게 좀 있는데 4번에 이거는 레이시오, 비율이죠. of top to root죠. 그러니까 나무의 윗부분과 뿌리의 비율이죠. 나무의 윗부분과 뿌리의 비율. 그 일본의 녹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녹지 조성률이죠. 생장하는 양이라는 것은 이제 생장하는 양이 되겠죠. 자, 42번을 보면 우리나라 산림 현황에 대해 설명 중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데 답은 1번이죠. 1번. 그 산림 소유 면적의 비율은 국유림보다 사유림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유림과 사유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림이 높죠. 자, 53페이지를 펴보시면 5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국유림이 161만 7천 헥타르죠. 사유림이 424만 9,885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죠. 자, 2번은 국토 대비 산림 면적은 뭐예요? 63.1%예요. 43%가 아니고. 목재 소비는 국내 생산량으로만도 충분하다가 아니죠. 이 목재 소비는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죠. 자, 거기 56페이지에 목재 수요에서 7째 줄 좀 내려오면 나오죠. 목재 소비는 국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자급률이 16.1%,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자, 행정구역별 산림 면적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다라고 그랬는데 강원도가 가장 높죠. 5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권역별 산림 면적 비율은 강원도가 81.5%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43번 문제에서는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죠.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자, 이것은 뭡니까? 당연히 핀란드죠. 자, 60페이지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핀란드가 73.1%로 가장 높다고 나오죠. 44번 고산적에서 식물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이건 뭐라고 했어요? 겨울철의 이제 최저 기온이죠. 자,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나오죠. 상록 하렵수림이나 온대 낙엽수림의 북방 한계선과 해발 고도의 증가에 따른 식물의 분포 한계는 겨울철 최저 기온 이런 말 나오죠.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다른 생물로 변화해서 궁극적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안정 상태에 이르는 과정. 이게 바로 천이 과정이죠. 91페이지에 보면 천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91페이지를 보십시오. 45번은. 46번은요. 천이 과정에서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군집. 이거는 이제 92, 93. 특히 이제 93페이지에 보면 극상 군집이란 말 나오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극상 군집이 나오고요. 지구 온난화 47번 가져오는 온실가스로 가장 큰 비중 이게 이산화탄소죠. 자, 이거는 73, 74페이지를 보시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 가꾸기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 이거는 교재 167쪽에 여러 번 나왔었죠. 167쪽에 보시면 1번에 보면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는 아니라고 나오죠. 자, 숲 가꾸기를 위한 작업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49번 문제. 여기에서는 뭡니까? 2번의 개벌 작업이라는 게 이게 답이죠. 자, 이건 151에서 153쪽을 보시면 나오고요. 개벌이란 건 다시 이제 친다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베고 나서 치고 나서 다시 치는 거.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에서는 속가배기를 하면서 최종 수확 때까지 남길 우세한 나무. 이게 바로 미래목이죠. 미래목. 미래를 위해서 남기는 거잖아요. 미래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153페이지를 보면 미래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1번에 보면 국립공원 내 자연 탐방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숲길에 해당하는 용어 이게 법정 탐방로죠. 자, 법정 탐방로는 15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국립공원 지역과 같이 숲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탐방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에서는 숲길 훼손 유형 중 빗물에 의한 노면 침식 이거는 157쪽에 2번에 노면 세굴령이 나오죠. 그래서 U자형 V자형 노면 세굴 세굴이라는 것은 씻어서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세굴이란 말은 씻어서 깎아내. 자, 그 다음에 53번 숲길 관리 유형 중 가장 가리가 먼 것은 당연히 1번이 숲길 공급 확대가 아니죠. 그래서 161에서 163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61쪽을 보면 지형복원, 집안안정, 노면정비, 식생복원, 편육시설 설치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를 보면 54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역사상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가곡이나 대목장 이런 것은 관련이 없겠죠. 여기는 포제는 호랑이와 관련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매 사냥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55번에서는 숲을 이용하는 야생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121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는데 이 숲에는 다양한 조류가 살고 있으며 수평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수직적으로 분할해서 다양한 종류가 번식한다. 이 야생동물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 번식한다. 121, 122에 있어요. 2번 숲에는 다양한 자원을 둥지로 이용하며 나무 구멍, 숲, 지붕층, 덤불층, 지면, 바위, 절벽, 인가 등에서 둥지를 만든다. 이게 나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123쪽에 보면 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조류의 둥지 형태 중 지면의 둥지를 만들 경우 산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 산자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산자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 나을 산자죠. 잘하셨죠. 산자. 그러니까 그 새끼를 낳는 뭐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자를 만들지 않다가 아니라 만들겠죠. 이건 이제 125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지면에 둥지를 짓는 조류, 대표적으로 꿩과 검은 딱새는 지면에 움푹 파인 곳에 둥지를 짓는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다양한 둥지는 조류 종마다 고유한 게 아니라 다양하겠죠. 다양해요, 이 둥지의 모양 자체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보면 야생동물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인간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동물과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야생동물의 정의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당연히 3번입니다. 3번. 자, 56번 3번이죠. 이제 3번에 보면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척추동물. 자, 이거는 이제 109페이지를 펴보시면 페이지 자, 나오죠. 페이지 10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9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에서는요. 야생동물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빈칸에 알맞는 거. 자, 1990년 이후 개와 고양이 등을 당연히 개와 고양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 자, 130페이지를 보시면 이 반려동물에 나오죠. 개와 고양이. 영어로 이제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반자라는 뜻이죠. 동물. 자,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 그 애완동물 중에서 이제 일부 개나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58번 자연휴양림을 관리할 때 환경수용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는데 환경수용력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360페이지를 펴보자. 360페이지 360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그 형태가 나오죠. 그 네 번째 단락부터 보면 생태적 수용력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심리적 수용력 그 다음에 물리적 수용력 이런 게 나오거든요. 화학적 수용력은 나와 있지 않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를 보면요. 산림 요양, 산림 휴양과 유사한 용어로 숲에 있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활동. 이게 바로 이제 숲치료 또는 산림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 367페이지에 보시면 숲치료용이 나오죠. 367쪽에 이제
밑에서 세 줄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나와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일종의 그 예방의학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하고 좀 다르죠. 치료는 이제 아프고 나서 이제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을 보면 테르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374쪽을 펴보시면 테르펜이라는 것에 대한 게 나오죠. 테르펜 물질. 그래서 테르펜은 인체에 흡수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살균 살충 작용을 한다. 자, 이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오니까 이게 답이네요. 자, 2번은 뭡니까? 테르펜계 피톤치드는 침엽수보다 화렵수가 아니라 화렵수보다 침엽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3번은요. 소나무에서 방출된 테르펜 종류는 디테르펜이다라고 나왔는데 37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테르펜이라는 게 이제 디테르펜 이것만 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테르펜의 종류가 5가지가 아니라 다수죠, 다수. 아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이 테르펜 물질은 이제 모노테르펜, 거기 그 3번의 디테르펜보다는.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 교토 의정세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감축 의무와 국가와 거래한다. 여기 거래에 동그라미 있어요. 거래가 들어가는 게 답이죠. 3번에 보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자, 이거는 이제 181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게 1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번에. 그게 답이죠. 그럼 바로 밑에 두 줄이 이제 문제고요. 자, 62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의 2010년 10차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로 나왔죠? 여기서도 의정서란 말 있잖아요. 의정서가 들어간 게 답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서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의정서가 들어간 곳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의정서란 말이 지금 들어간 그런 말은 2번밖에 없죠. 답은 나고야 의정서고요. 여러분 교재로는 185페이지 185페이지를 펴보시면 나고야 의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185페이지예요. 그 2번 아랫부분에 나고야 의정서 있죠. 자, 63번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영 등을 위해서 산림 부분에 제공하는 양어성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그랬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3번에 산림오다라고 나와요. 산림오다. ODA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93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이제 오다라는 게 공적 개발 원조라고 나옵니다. 공적 개발 원조. 머리 글자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어성 자금이라는 그런 말은 양어성 자금이란 말은 일종의 저소득국의 빈곤 이런 걸 이제 완화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를 이제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런 뭡니까? 이번에 사이트라는 것이 있죠, 사이트. 이 사이트라는 것은 이제 CIT,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이트 이것은 불법 거래 또는 과도한 국제 거래.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동물, 식물,
이제 이런 걸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야생동물 식물 수출 입국이 협력해서 국제 거래를 규제해요. 서식지로부터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라든가 포획을 억제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사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이 살림, 거기에 보면 이제 살림 SFC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살림 SFC. 그러니까 이 살림 SFC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무분별하게 분별이 없게 무분별하게 이제 그 살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 해를 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SFC라는 것은 이제 산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또 관련이 없죠. 그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지구 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산림 SC라고 보시면 될 거, S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를 펴고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질공원, 국립공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자연공원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넘겨보시면 국립공원, 지질공원 있잖아요. 산림공원은 안 나오죠. 3번. 65번은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의 용도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무슨 구역? 자, 이거는 협력구역이죠. 230페이지를 230, 231페이지. 특히 231페이지에 보시면 그 구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231페이지를 보면 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이 동그란 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 밖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협력 구역이 되는 거고요. 이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구역. 핵심 구역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 부분이 완충 구역.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 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이 풍부하고 엄격하게 보호되는 구역이라고 그랬죠. 완충 구역은 연구, 교육, 휴양 뭐 이런 걸 하는 곳이고, 이 협력 구역에서 이제 농업 활동도 하고 거주도 하고 뭐 일상 생활도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핵심 구역은 자연이 약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66번은 해당하는 거였죠? 이것도 몇 번 나왔었죠. 323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66번은. 그래서 이 생물의 아름다운 빛깔 때문에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신라 금관총에서 생물로 장식을 한 마구가 발견되었다. 비단벌레. 자, 한국의 마을숲의 정의는 331페이지에 67번은 331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의 마을숲의 이제 생태계 서비스가 나와요. 자, 68번 문제에서는 숲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이거는 이제 321페이지. 자, 321페이지를 펴보시면 32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를 펴보시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면 다섯째 줄부터 나오죠. 숲이 단순히 물질적 자원 공급의 역할뿐 아니라 인간에게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인간의 철학적 사색과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고취하며 자연 관찰과 같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숲은 질병의 치유제, 정서 순화의 장소,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나오죠.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겠어요? 그런 과학적 사고, 그 다음에 정서 순화 장소 2번이네요. 그 다음에 69번 문제에서 69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10장생의 문제죠. 2번이죠. 소나무하고
두루미. 이게 이제 10장생이고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70번은요. 도시공원 중에서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26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61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도표가 하나 나오죠. 표 9-4가 나오네요. 표 9-4.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뭡니까? 하나는 이제 생활권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제공원이 있죠. 이 주제공원에 지금 그 도시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쳐서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상으로 2018년 농학과 1학년 과목인 수과 3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